네, 반갑습니다. 한국표준협회 권성식 센터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뭐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저는 현재는 이제 표준협회 ESG 경영센터장으로 있지만, 원래는 이제 증권사에서도 잠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증권사에서 근무를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이제 SRI라는 펀드, 그러니까 사회적 책임 투자 펀드라는 것을 좀 알게 됐었죠. 예. 근데 원래 제가 그 과는 전공이 제가 경제학과였어요. 그 대학교 때 경제학과여가지고 뭐 지금 조금 졸리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사담을 하면 경제학과였고 제가 그 당시에 약간 주식 이런 거에 좀 관심이 많아서 이제 저희 학교에 주식 동아리에 가입을 해서 그 이제 주식 투자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대학생 때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뭐 ROI라든지 뭐 에비타 뭐 이런 거 분석하고 재무제표 보고 막 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주식 뭐 투자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사실은 많이 좀 안 됐어요. 잘 학생 때 많이 좋을 때도 있었지만 결론적으로는 4년 내내 좀 좋지 않았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좀 만회해 보고자 결국은 졸업하고 이제 증권사로 들어간 거죠. 예, 증권사 들어갔고 여기 제가 석사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투자, 재무를 전공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기업 밸류에이션 같이 측정하고 이런 것들 막 했었는데 증권사 가면 투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어, 증권사는 원래 직접 투자는 안 됩니다. 안 되지만은 뭐 다른 방식을 통해서 이제 해봤는데 역시 잘 안 되더라고요. 잘 안 됐고 아 이건 신의 영역인가 보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있었던 선배들, 이런 선배들 보면서, 저 선배는 나보다 훨씬 뛰어난 것 같은데 저분도 나랑 비슷하네, 결과가 약간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이제 그때부터 약간 조금씩 느꼈던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약간 재무적인 이런 분석의 한계 이런 것들을 그때부터 조금씩 사실은 느꼈었어요. 느꼈었고 그러면서 이제 정확하게는 몰랐지만 뭔가 이게 다는 아니구나. 뭔가 다른 그런 요소들이 있구나. 최근에 뭐 2차 전지 때문에 뭐 요즘 난리 났잖아요. 사실 주식이 난리 났던 것처럼 약간 ESG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하나의 그런 트렌드 안에서 이게 사실 기업을 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이제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중에 박사는 사실 에너지 환경 표준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박사를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원래는 재무 쪽 하면서 제가 기업 밸류에이션을 이제 재무 쪽으로 평가를 하다가 아 이게 이제 단순히 앞으로는 아 이게 재무적으로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제 환경 쪽에 대한 그런 데이터라든지 연구 같은 걸 좀 진행해 봐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박사는 그쪽으로 했고 또 현재는 그 대학원에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를 하는 분야가 아까 오전에 하셨던 그런 레귤레이션과 관련된 디렉티브라든지 왜냐하면 이 ESG가 규제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 관련돼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 컨설팅도 하면서 이제 기재부의 그 ESG 민간합동 실무위원회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무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고 동반이랑 권익위 그리고 인권위에서도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 뭐 이게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 발간 데이터예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그 이쪽 시장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가 2005년, 6년 이때였거든요. 이때만 해도 보고서가 우리나라 전체 9개 발간되던 시기입니다. 2003년도에 이제 3개 발간했었고. 근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바로 작년 기준으로 309개를 발간을 했고, 올해 기준으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수집해 보니까 한 350개 정도로 또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혹시나 해서 그러는데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 나는 전혀 모르겠다.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왜냐하면 ESG가 너무 분야가 포괄적이어서 그런 분은 안 계시고. 그러면은 혹시 여기 계신 기업들 중에서 지속 가능성 보고서 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요즘엔 또 ESG 보고서라고도 하잖아요. ESG 보고서를 발간하고 계신 기업 있으세요? 혹시 발간하고 계신 기업 있으세요? 아, 여기 어디시죠? 네? 아, 포스코 플랜텍. 아, 언제부터 발간하셨죠? 올해 발간하셨어요? 네. 그러면 다른 기업들은 아직 발간은 하시지 않는 건가요? 그러면 혹시 향후에 발간을 예정하고 계신 기업 있으세요? 발간 예정하는 기업? 한 군데 정도? 네.
지금 사실 이게 작년도에 이게 급격하게 증가한 이유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거래소 공시 기준으로 2000 이제 25년부터 좀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사는 의무화하겠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영향력이 좀 있었죠. 어제 기준으로 기사를 보니까 그 25년 그 거래소 공시를 1년 유예한다고 유예할 수 있다라고 금융위에서 발표를 했더라고요. 26년으로. 그렇게 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규제적인 그런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서가 급격하게 증가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보고서가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이 보고서 자체 그 규제 때문에 이 보고서가 늘어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외에 요즘에 많은 ESG 평가라든지 원청사의 요구사항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도 사실 보고서가 필요해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보고서를 쓰진 않지만 제가 알기로 이 대구 경북 지역 쪽에는 그 자동차 부품 쪽이나 이런 쪽 기업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대기업에 또는 원청사에 그 요구로 인해서 그 ESG 관련된 평가를 받아보신 기업이 있으신가요? 그죠? 예. 보면 이제 벌써 보고서보다 훨씬 많죠. 여기 당연히 포함되어 있으실 거고, 한 여섯, 일곱 군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해외 원청사에서 뭐 직접적인 뭐 평가는 아니지만 뭐 에코바디스라든지 뭐 RBA 같은 평가를 요구받으신 기업도 있으시죠? 예.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어, 혹시 이제 컨설팅을 받아보신 곳들도 있겠지만 결론은 이래요. 이런 것들을 결국 평가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 기업이 ESG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소에 있어야 되고 결국 그거를 어떻게 담는 게 어떻게 보면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필요하지 않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지속 가능성 보고서 같은 게 있어야만 그때그때 나오는 그런 평가라든지 또는 원청사의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라는 게 과연 무엇이냐? 그럼 구체적으로 이걸 어떻게 써야 되냐?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요. 그냥 단순히 ESG 정보를 나열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제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융위에서 어제 어, 1년 유예하기로 했던 그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은. 배경이 어떤 게 있냐면 가장 중요한 게 25, 여기서 또 중요한 게 26년 공시면 26년에 보고서를 내는 걸까요? 아니면 26년 데이터를 가지고 27년에 내는 걸까요? 25년 데이터를 가지고 26년 내는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금융위에다가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의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주시지 않더라고요. 그 이유가 아직 고민하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어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일반적으로 금융이나 회계법인이나 그런 공인회계사나 이런 데서 얘기하는 그 공시 연도는 회계 기준일 가능성이 사실 높아요. 이제 그렇다고 하면 26년 만약에 25년 공시를 26년 공시로 만약에 늦춘다는 얘기는 26년 데이터를 가지고 27년 공시할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제 그 금융위에서 좀 더 빨리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25년 데이터를 가지고 26년 공시하는 걸로 할 수도 있지만 우선 현재 전체적인 분위기는 26년 데이터를 가지고 27년 공시하는 거를 하려고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가고는 있어요. 의무 사항 자체는. 그러니까 경총도 그렇고 대한상의도 그렇고 이제 관련된 기업 관련된 많은 그런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들, 아니, 단체들, 그리고 저희 협회도 마찬가지고 그 정부 쪽에다가 그렇게 제안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보고서 데이터를 쌓기 위해서 여기 계신 분은 다 아시겠지만 온실가스 데이터 하나를 얻으려고 해도 당장 지금 데이터 얻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사실 최소한 1년 정도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스코프 2만 있어서 예를 들면 전기 에너지라든지 또는 스팀 에너지만 뭐 쓰는 기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냥 고지서, 한전 파워텍 고지서나 이런 스팀 고지서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배출 계수만 곱해가지고 온실가스 양을 환산해서 하면 되겠지만 그조차도 관리하고 기록하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데
당장은 없으니까 그거를 뭔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는 1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최소 24년 정도에는 그렇게 준비할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 25년도부터는 데이터를 쌓고 26년도에 발간하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그조차도 어려운 게 지금 KSSB의 그 공식 기준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 기준을 명확하게 아직 말씀을 안 했고, KSSB가 결국 그 ISSB 기준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속 가능 공시 기준을 만드는 곳인데, 우리나라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무엇일지 우리가 아직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기준이 나오고 나서부터 최소한 1년 정도는 기준 그 데이터를 쌓기 위한 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1년 정도 쌓아야 그나마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공시를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그 의무 공시 기간이 조금씩 유예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장황하게 지금 상황을 좀 이렇게 설명드린 이유는, 지속 가능형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런 ESG 그 데이터도 사실은 당장 우리가 그냥 기존의 그 재무제표에 들어가는 그런 데이터처럼 기업이 그냥 바로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는 사실은 아니다. 뭔가 준비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전 준비 단계에서의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이 지속가능경 보고서를 그냥 쓰면 안 되고 사실 기본적으로는 글로벌 표준을 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가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기업 가치 평가하고 막 주식 투자하고 할 때, 밸류에이션 할 때 재무적인 걸 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향후에 요즘에 보면은 자본시장 요구도 그렇고 대부분 이런 비재무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들을 요구하는데, 결국은 최종적인 목적은 투자잖아요, 투자. 그러면 그 투자를 위해서 이런 걸 요구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게 투자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비교 가능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가능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뭐 뭐가 됐든지 간에 그 기준이 하나 있어야 비교 가능성, 컴패러빌리티가 완성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측면에서 그 글로벌 표준에 따라서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표준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을 하는데, 기존에 가장 많이 쓰던 그 글로벌 표준이 사실은 이 GRI라는 이제 스탠다드였어요. GRI 스탠다드가 이제 가장 글로벌 표준을 많이 쓰던 표준이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뭐 다른 표준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뭔가 비교해서 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그러면 이 표준에 의거해서 그냥 거기 있는 내용을 쓰면 되냐? 그건 아니고, 이 성과 데이터를 쓰기 전에 기업이 갖춰야 되는 시스템적인 뭔가 해야만 하는 그런 프로세스적인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해관계자 참여입니다. 스테이크홀더 인게이지먼트라고 하는데, 이 이해관계자 참여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뭐 기존에는 뭐 가장 뭐 여러 군데서 들으셨겠지만, 예전에는 투자자 중심 그리고 그 주주 중심의 경영이었는데 이제 이해관계자 경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 거기서 얘기한 이해관계자긴 한데, 이 이해관계자의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더 이해관계자 경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업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기업 경영을 하는데 우리가 경영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로부터 영향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뭔가 환경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 다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이나 이런 것들 다 이해관계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들이 언제든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이해관계자 참여예요. 그러니까 오픈해 놓으라는 겁니다. 앞서서 그 아마 그 오전에 했던 유럽 공급망 실사법 관련돼서 이제 아마 그때도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그 실사법에 있는 그 실사법에서 그럼 무엇을 실사해야 되느냐, 혹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다뤘을 것 같은데, 그거 이제 실사법 뒤에 아펜딕스 보면 거기 있는 내용들이 결국 다 이런 거거든요. 내가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데 내가 인권이나 또는 환경에 내가 미쳤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걸 실사를 하라는 건데, 그러면 그 실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그 이해관계자들이 언제든지 나한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구제 절차를 만들어가지고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관계 참여가 그런 측면에서 중요하다. 결국은 오픈하고 문제가 있으면 받아들여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제 절차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해관계 참여를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중대성 평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요성 평가, 머티리티 테스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 중요성 평가는
ESG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되게 그 포괄하고 있는 그 주제들이 또 되게 넓잖아요. 넓다 보니까 그 모든 거를 내가 당장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기업이 현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뽑는 작업이 쉽게 말하면 우선순위를 정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그걸 어떻게 정하냐? 아까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해서 나왔던 그런 주요 문제 제기 사항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 뭔가 우리 그 회사 내부적으로 뭐 회사의 역량이라든지 또는 회사의 자원 같은 거, 제한적인 자원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아, 이번에는 여기까지 해보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그런 것들을 다 중요성 평가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해관계자 참여나 중요성 평가에 대한 이런 그런 프로세스가 없이 그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그냥 표준에 따라서 쓴다라고 하면 그거는 또 글로벌리하게 인정받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기업 안에 내재화가 되어 있다라고 뭔가 증빙이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보고서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속 가능 보고서 쓰신 분은 아시겠지만 대기업의 그런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보시면 다 앞부분에 이해관계 참여를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그리고 중대성 평가, 중요성 평가를 어떻게 해서 중요시를 어떻게 뽑았고 그리고 거기서 나온 중요 이슈를 가지고 내가 글로벌 표준에 맞춰서 이렇게 기술한다라고 이렇게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견 기업이든 또는 이제 대기업이든 기업의 규모에 상관없이 사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는 이런 형태로 가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게 외부 검증입니다. 이건 당연히 중요하겠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투자랑도 연결되는 건데 그 아까 처음에 표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비교 가능성 때문에 중요한 거지만 검증은 뭐냐면 결국 데이터의 신뢰성 때문에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 비교 가능하게 적었는데 이 내용이 부풀려졌거나 또는 잘못된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 실제 데이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검증 작업이 역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최소한 다 완성이 돼야만 지속 가능성 보고서가 완성되었구나 또는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완성되었구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점심 먹고 얘기하니까 다들 약간 표정이 졸리신 것 같아서 지금 여담으로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랑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서스테이너빌리티 매니지먼트랑 뭐가 다를까요? 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거는 제 사비를 털어서 제가 커피 쿠폰을 쏘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지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 경영의 차이점. 네, 다행이네요. 없어야 되는데 또 돈을 써야 되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 어떤 거죠? 네, 안타깝지만 제가 돈을 써야겠네요. 네. 네, 맞아요. 예. 거의 맞춰서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란 단어가 처음에 등장한 거는 거의 그 1900년대 초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 쪽에서 처음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지구, 이 플래닛의 그 지속 가능성,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환경을 보존하고 그리고 또 이제 자원을 남겨놓고 약간 이런 측면에서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나왔고 그러면 최종적인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걸 달성하기 위해서 기업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한 게 지속 가능 경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기업은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추구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제가 처음에 2008년도, 9년도에 이 서스테이너빌리티 매니지먼트를 컨설팅할 때 기업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아, 해야겠구나. 정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겠구나. 라고 했을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당장 내일 부도날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미래까지 고민할 수준이 아니잖아요. 당장 지금 상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사실 이렇게 와닿지 않았어요. 저도 사실 최근 3, 4년 사이에 이런 변화가 되게 어색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까지 갑자기 붐이 일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붐이 일게 된 사실 배경은
이 지속 가능 경영, 그러니까 지금 ESG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용어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본시장의 요구가 사실 컸죠. 자본시장의 요구가 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규제화,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다 규제에 대한, 법제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린 25년도 공시 이런 것도 다 규제와 관련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규제화가 진행되고 있고, 또 자본시장의 요구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기업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한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마지막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사실은.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은 소비자가 변했어요, 소비자. 물론 B2C, B2B는 좀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B2B도 엔드 유저 입장에서 보면은 이 소비자의 변화는 되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한 15년, 16년 전에 그 식품 기업들 컨설팅 할 때 그 무라벨 여기는 라벨이 있네, 하필. 그 무라벨 생수를 그때 막 저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기업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아, 그거 뭐, 공정 그거 바꾸려면은 그 라인 다시 깔아야 되는데 그거 누가 하냐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알기로 한 3년 사이에 무라벨 생수 안 나오는 식품회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것처럼 그만큼 소비자 인식도 되게 많이 변화됐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 ESG라는 게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게 하나의 뭔가 트렌드, 그냥 하나의 유행처럼 그냥 이번에 그냥 잠깐 있다가 이제 사라지는 그런 거라고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뭐 용어는 좀 바뀔 수 있어요. 용어는 좀 바뀔 수 있지만 이러한 그 방향성이라든지 추세는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추세 안에서 결국은 기업은 여러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여러 요구사항을 받을 것이고 그게 원청사가 됐든 소비자가 됐든 아니면 자본시장 요구가 됐든 그러면 그런 것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아, 여기 옆에 이제 이거는 발간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뭐, 기존에는 보고서 그 책자로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쇄물, 요즘 워낙 결국 보고서를 내는 이유가 또 사람들한테 보라고 하는 건데, 요즘에 사람들이 책자를 잘 안 보고 또 디지털 인쇄물을 많이 보니까, 요즘에 또 대기업들은 그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오히려 인쇄를 안 하고, 이렇게 뭐 모바일로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기존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작성한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그 글로벌 기준이 여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글로벌 기준. 아, 이 서스테너빌리티에 대한 그 국제적인 합의가 바로 이 SDGs라고 하는 지속 가능 발전 목표예요. 그 SDGs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속 가능 경영을 기업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작성 가이드라인이 GRI 가이드라인이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그런 이유에서 적어놨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이 기존의 공시시장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게 무엇이냐 보시면 이게 이제 올해 그 PwC에서 올해 이제 상반기에 나왔던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GRI 기준을 한 75% 정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0% GRI 기준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중복 카운팅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개의 보고서가 한 개의 기준만 쓰지는 않습니다. 여러 기준을 동시에 쓰기 때문에 중복 카운팅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GRI를 쓴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컴패러빌리티를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GRI를 쓰는 게 가장 맞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이 쓰고 있는 게 바로 TCFD라고 하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 TCFD가 뭐냐면은 이제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ISSB 요즘에 들어보셨죠? ISSB. 예, ISSB에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그 보고서 작성 프레임워크이 TCFD 프레임워크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ISSB는 결국은 IFRS라고 하는 그 어, IFRS가 우리나라 뭐죠? 재단인가? 아무튼 거기서 만든 이제 위원회거든요. ISSB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ISSB라는 위원회에서 이제 원래는 기존에 국제 회계 기준을 만들었던 곳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다 연계가 있죠. 국제 회계 기준을 내가 만들었는데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다 보니까 그 회계적인 측면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비재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도 그걸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ISSB 위원회고 거기서 이제 IFRS S1, S2를
6월 달인가 발표를 했죠. 그게 바로 그 IFRS에서 만든 국제 회계 기준에서 만든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공시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존의 GRI랑 그러면 왜 뭐가 다르냐라는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 ISSB 기준에 따라서 지금 KSSB가 그 ISSB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KSSB 같은 경우에는 결국 ISSB 기준을 거의 수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내가 거기에 해당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ISSB 기준을 좀 미리 습득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그 IFRS의 ISSB 그 위원회에서 만든 IFRS S1, S2라는 기준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6월인가 나와가지고 지금 컨설테이션을 해서 실제로는 이제 적용 가능한 기업들은 올해부터 적용을 하라고 했고, 의무화하고자 하는 지금 시점은 이것도 2027년입니다. 사실 의무화하고자 하는 시점은 2026년이죠. 의무화하고자 하는 시점은 2026년이죠. 그런데 지금 이 S1과 S2가 있잖아요. 근데 S1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공시 내용이 S1이에요. 그 일반적인 공시라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앞서서 그 지속 가능성 보고를 할 때 중요한 프로세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이해관계자 참여, 중대성 평가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S1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관계 참여를 해야 되고, 중대성 평가를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S2는 뭐냐면, 자, 여기서 이런 것들이 S1에 있는 내용이고, S2는 여기 이제 글로벌 표준에서 쓰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GRI 기준 표준에서 그럼 GRI 안에 환경 지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 지표가 있고 거버넌스 관련된 지표가 있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각각의 그 성과 지표들이 있는데 ISSB에서도 그런 성과 지표들을 하나씩 만들었는데 ISSB는 한 개만 우선 만들었죠. 그게 S2예요. 그게 뭐냐면 클라이밋 체인지라고 하는 기후 변화 관련된 성과 지표를 어떻게 보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S2는 25년도부터 공시할 것을, 그러니까 회계연도는 24년도예요. 제가 아까 금융위 말씀드렸던 건 조금 다른데, IFRS 같은 경우에는 25년 공시라고 할 때 회계연도 24년 걸 가지고 25년 공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장 이 기준을 가지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올해, 올해 데이터가 쌓여야 되는 거죠. 올해 데이터가 무조건 쌓여야 되고, 올해 데이터가 쌓여야 25년도 공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데이터 쌓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ISSB를 25년도에 바로 할 수는 없고 26년도로 유예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ISSB 기준은 어, ISSB 기준을 그러니까 편의상 ISSB라고 얘기할게요. 원래는 IFRS S1, S2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기니까 그냥 ISSB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참고로 ISSB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ISSB 기준을 내가 전격적으로 수용하겠다라고 한 기업이 아직은 나라가 영국하고 싱가포르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격 수용하겠다라고는 했지만 역시 우리나라도 순차적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25년도가 아니라 26년도로 늘어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ISSB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은 아직 2년 정도 남은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내용도 스코프 2, 그러니까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내용에 국한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당장 그 ESG 평가를 받는 만약에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기후변화만 평가받지는 않거든요. 뭐 여기 포스코 이제 같은 경우에 잘 아시겠지만 뭐 사회 관련된 지표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사실 ISSB 기준에 지금 들어가 있진 않아요. 물론 나중에 향후에 단계적으로 만들겠다라고 지금 계획을 만들긴 했지만 당장은 그 ISSB 기준에 있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제 GRI 같은 가이드라인 표준을 이제 사실 사용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ESRS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프레그라고 하는 유럽의 이제 지속 가능성 보고
를 이제 지침을 만든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ESRS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EU CSDD 유럽 공구망 실사법과 연계된 그런 표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구망 실사를 하고 나면 그 실사에 대한 결과를 어딘가에 문서화해서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보고할 때 그 기준을 ESRS를 참고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EU의 이 ESRS 같은 경우에는 이 ISSB랑은 별개로 내가 만약에 당장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당장은 이 ISSB가 아니라 ESRS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ESRS 같은 경우에도 물론 그 2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기는 했어요. 하지만 2년이 지나면 대부분의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말씀드린 2년이라는 것은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인 경우이고, 만약에 내가 EU에 현지 법인이 있다라고 하면 그건 별개입니다. 법인이 있으면은 당장 준비를 해야 되는데, 법인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수출을 하는 기업의 입장이라고 하면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는 것이고, 그 2년 안에 역시 ESRS 보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ESRS 형태로 이제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은 지금 IFRS, ISSB에서 만든 내용과 뭐가 큰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기존의 GRI를 좀 기반으로 해서 만들다 보니까 그 클라이밋 체인지뿐만이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노동이라든지 그런 거버넌스 관련된 지표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사실 그 기후변화와 관련된 부분만 사실 공시하면 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근데 그게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이따 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SEC라고 하는 미국에서 이제 공시 Climate Related Disclosure라고 하는 이제 기후 관련된 공시가 있는데 이거는 2년 전에 이제 기준을 만들겠다고 하고 2년 동안 지금 계속 의견을 수렴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지난달에 회계 기준을 했던 이제 국제 세미나에서 이 SEC 위원이 왔을 때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그 한국의 어떤 분이 올해는 기준이 나오냐라고 이제 했더니 2년 동안 계속 의견 수렴만 했기 때문에 올해는 드디어 기준이 나오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위원이 말씀하신 게 아마 올해는 나올 것 같다 하지만 확답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기준을 만드는 게 쉽지 않다라는 얘기였고 다만 이것도 그 IFRS, 그러니까 ISSB에서 만드는 것처럼 기후변화 관련된 공시로 좀 제한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ISSB도 그렇고 SEC도 그렇고 이런 것들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걸로 제한이 되어 있고 현재 ESRS는 이렇게 전체적인 내용을 좀 담는 형태로 기준이 만들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사실 배경이 있습니다. 사실 요거를 보시면 돼요. 제가 그 앞서서 말씀드릴 때 그 중요성 평가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중요성 평가라는 얘기를 했었고 그게 뭐냐면은 그 어, 기업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속 가능성 이슈를 뽑는 과정을 중요성 평가라고 하는데 기존의 그 GRI 표준이 이제 중요성 평가를 할 때 바라보는 관점은 뭐였냐면 내가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데 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예를 들면 사회나 또는 우리 직원이나 또는 우리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고를 하면 됐어요. 그래서 거기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내서 그걸 중요성 평가를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했죠. 그런데 최근에 나온 IFRS, 이 ISSB나 이 SEC 미국 증권거래소에서 만든 이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이건 무슨 관점이냐면 온실가스가 중요해졌잖아요. 그 온실가스가 중요해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우리 회사가 받는 영향이 무엇이냐 그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그 기업의 가치를 측정하는 기업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만 여기는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외부에 온실가스를 얼마를 배출하고 이런 것보다는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해서 내가 받는 영향. 약간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트랜지션 리스크와 피지컬 리스크라고 얘기를 해요. 피지컬 리스크는 작년도에 이제 포스코가 뭔가 이렇게 자연재해 때문에 한동안 문을 닫아가지고 수천억 손해를 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이제 기후변화로 인한 피지컬 리스크라는 거죠. 물리적 위험. 그리고 어떤 특정 업종에 있는 그런 기업들은 예를 들면 자동차 내연기관 업종이라고 할게요. 그럼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업종들에 대한 그런 트랜지션, 업종 전환에 따른 또는 이런 환경 전환에 따른 그런 리스크, 트랜지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어디에 담죠? 사업 보고서에 담아야 돼요. 사업 보고서. 사업 보고서에 담아야 기업의 실질적인 그 밸류에이션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재무적인 평가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트랜지션 리스크나 피지컬 리스크에 대해서 내가 사전에 파악이 돼가지고 이거를 사업 보고서에 담아야 가능하다. 그러면 이게 무슨 소리죠? 사업 보고서에 담는다는 얘기는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다. 자본시장법에 적용을 받는다는 얘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제대로 쓰지 않았을 때. 그러면 무슨 소리냐면 여기에 담기는 내용은 구체적일 수 있을까요? 극히 일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인권에 대한 거를 만약에 기준을 만들어서 그 사업 보고서에 넣는다고 하면 기준이 사실 애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SEC, 아까 증권거래소, 미국 증권거래소, 그리고 IFRS, 그 ISSB, 국제회계기준에서 만드는 이런 기준들인데, 이런 기준들은 결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별도의 지속가능 보고서가 아니라 기존의 기업의 사업 보고서에 뒤쪽에다가 ESG 관련된 내용을 더 추가로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극히 제한적인 거죠. 그런데 아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EU의 이프레그가 만든 ESRS는 이러한 최근에 자본시장의 요구로 인해서 이제 대두가 된 이거는 이제 파이낸셜 머티얼리티라고 해요. 재무적 중요성 평가. 이 파이낸셜 머티얼리티와 이 과거의 그 임팩트 머티얼리티라고 하는데 외부 지향적 그 머티얼리티를 다 통합한 더블 머티얼리티, 이중 중대성을 이제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이런 피지컬 리스크나 또는 전환 위험, 트랜지션 리스크가 결국은 어디서 왔죠? 기업이 사회나 환경에 미친 영향이 돌아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천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임팩트 리스크도 처음부터 기업이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인 거예요, 이유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합한 더블 머티리티를 이유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유랑 앞으로 사업을 하시려면은 이 더블 머티리티 관점에서 지속 가능 경영을 하셔야 됩니다. 지속 가능 경영을 해야 되고 보고서도 마찬가지로 그쪽 방향으로 써야 되고 실사도 아까 오전에 얘기했던 실사도 이 더블 모틸리티 관점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더블 모틸리티에 대한 메소돌러지가 최근에 나왔어요. EU에서. 예. 그런데 만약에 내가 EU에 수출을 안 해요. 지금 당장 EU에 수출을 안 해. 나는 미국에만 수출해. 그리고 국내에만 있는 회사야. 그러면 어떻죠? 당장 여기 더블 모틸리티 고민할 건 아니고 저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기후변화로 인해서 우리한테 얻게 되는 피지컬 리스크나 또는 트랜지션 리스크를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고 그거를 사업 보고서에 담는 걸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방향성이 완전 다르죠. 즉 내가 처한 환경에 따라서 준비해야 되는 게 조금씩 다른 거예요. 같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가 사실은 아닌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시고 우리 기업이 처한 환경을 비교해서 그러면 내 기업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를 보시면 될 거예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ISSB입니다. ISSB가 그 IFRS 재단에서 기존의 회계에 관련된 그런 기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ISSB에서 만든 그 지속가능 관련된 기준이 있는데, 그 S1은 말씀드린 대로 그 지속가능성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기준, 그러니까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 이해관계자 참여나 중대성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있는 중대성 평가는 뭐죠? 파이낸셜 머티리티 테스트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재무적인 그 리스크, 내가 받게 된 재무적 리스크에 대해서 어떻게 공지할 것인데 그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 S2, 말씀드렸던 S2, 당장 25년부터 해야 되는 이 기후 관련 공시는 클라이밋 체인지와 관련된 그런, 의무 사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 역시도, 기업이 이제 클라이밋 체인지로부터 받게 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떤 그 분석 툴은 뭘 쓰느냐? 그게 바로 TCFD 분석 툴이에요. 이게 TCFD가 뭐냐면은 기존에 기후변화 재무 정보 공개 협의체라는 곳이었는데
이게 바로 쉽게 말하면 그 클라이밋 체인지로 인하여 우리 기업이 겪게 되는 상황을 시나리오 분석을 먼저 해야 돼요. 시나리오 분석을 하고 그 시나리오 분석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대응하겠다라는 걸 쓰는 게 쉽게 말하면 TCFD 프레임워크를 이용해서 그 S2 항목을 충족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사실은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조직의 시나리오 분석을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지금 이미 CDP 혹시 하고 계신 데 있으신가요? CDP 제출하고 계신데? 하고 계신데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런 데들은 대부분 그 CDP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향후에 우리 기업이 어떤 식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보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죠? 내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게 중요한가요? 아니죠. 아까 ISSB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 기업이 받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외부 규제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파리 협정에서 2100년 전까지 그 지구 온도를 1도씨, 1.5도씨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런 보고서를 써야 돼라고 하지만 사실은 ISSB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그 규제가 그걸로 인해서 그 파리 협정으로 인해서 각 나라가 받은 NDC가 있잖아요. 국가 할당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산업계가 받은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업이 받은 목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대응해야 되는 기업 입장에서 그걸 대응해야 되고 그럼 그걸 대응 안 했을 때 내 리스크가 뭐지? 그거를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집어넣는 게 사실은 ISSB 기준에 따른 보고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단순히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해서 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이게 ESRS.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IFRS라든지 또는 SEC에서 미국 증권거래소 얘기하는 그런 파이낸셜 머티리티 측면에서의 그런 보고가 아니라 이거는 더블 머티리티 측면에서의 그런 보고다 보니까 사업 보고서에 들어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GRI 표준에서 얘기하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사회에 대한 부분들, 지배구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고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것은 기존의 기존의 이제 GRI의 사회 부분 표준들은 각각의 그 사회 관련된 이슈들, 뭐 노동 관행, 공정 운영, 뭐 인권, 뭐 그다음에 개인정보 보호 약간 이런 식으로 카테고라이징이 돼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되냐면 기업 자체, 그다음에 가치사슬, 그다음에 지역사회, 소비자 이런 식으로 그 밸류 체인으로 이제 사회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 이유는 혹시 앞서서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이렇게 ESRS를 만든 이유는 EU CSDDD, 유럽 공급망 실사법의 그 실사와 그 실사의 범위가 결국은 공급망 전체를 해당하기 때문에 그것과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목차를 구성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배 구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결국 유럽에 우리가 사업을 유럽과 같이 하려고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ISSB와는 별개로 이걸 또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ISO 26000이라는 사회적 책임 국제 표준을 이제 지금 가지고 왔는데 이거는 사실 2010년도에 만들어진 국제 표준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앞서 말씀드린 뭐 ISSB가 됐든 뭐 ESRS가 됐든 뭐 OECD 기업 실사 가이드라인 됐든 EU 공공화 실사법이 됐든 이 모든 것들이 사실 과거에 없던 게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그 모든 것들의 어떻게 보면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ISO 26000 국제 표준이에요. 사회적 책임과 관련된 국제 표준이고 여기서는 여기 이 표준의 목적은 뭐냐면 아까 이제 말씀하신 서스테이너빌리티 달성을 위해서 우리 기업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뿐만이 아니라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역사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뭐 이런 모든 종류의 기관들이 다 같이 서스테이너빌리티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표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는 것은 기업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다른 모든 조직들이 다 같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부분을 담고 있고 거기에 이미 앞서 말씀드린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핵심 주제를 우선순위, 그러니까 중요성 평가라고 하죠. 아까 핵심 주제를 선정해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실행해서 의사소통하고 의사소통이라는 게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발간하는 거예요. 그게 보고서 인쇄물이든 아니든, 그리고 검증을 받고 데이터에 대한 검증을 받고
그리고 개선하고 이런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는 게 이미 그때부터 표준화되어서 활용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런 프로세스에 대한 부분이고, 그럼 어떠한 그 내용들을 담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거버넌스, 인권, 노동 관행, 환경, 그리고 공정 운영 관행, 소비자 이슈, 지역사회 참여 발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이미 기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뒤에 나온 모든 것들의 그 기본이 되는 기본서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향후에 지속 가능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직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우선 여기서부터 출발하시면 가장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검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속 가능 보고서의 중요한 부분이 표준에 따라서 비교 가능성을 위한 표준을 비교 가능성을 위해서 국제 표준을 맞춰서 작성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또 마지막으로 또 하나 컴패러빌리티와 또 하나의 중요한 게 바로 데이터의 신뢰성을 위한 그 검증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그 검증에 대한 기준은 과연 어떤 걸 많이 쓰고 있느냐라고 보시면, 이거는 그 IFAC라고 하는 이제 국제 회계 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서 올해 2월 달에 이제 발간한 자료인데, 보시면은 그 국제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어,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의 검증 기준은 바로 어카운터빌리티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이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우리나라 거네요. 국제적인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지속 가능성 보고서의 대부분이 어카운터빌리티 검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씩 비율이 줄고 있죠. 74%에서 지금 40%까지 조금 줄었고, 최근에 많이 늘고 있는 게 뭐냐면 ISO 14064라고 하는, 이건 이제 온실가스 검증입니다. 온실가스 검증. 제가 이제 ISSB라든지 그 미국의 SEC 같은 것들이 이제 온실가스라든지 기후변화와 관련된 데이터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관련된 검증이 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가 여기 보면 ISA 3000이라는 기준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회계 그 ISSB, 아까 말씀드린 ISSB 그 공시 기준을 만든 그 IFRS 재단의 또 다른 그 기구인데, IAASB라는 곳이 있습니다. ISSAB죠. IAASB. 그 ISSAB라는 단체에서 만든 검증 기준이 바로 ISA 3000인데, 최근에 이게 ISSA 5000, 예, ISSA 5000이 이제 나왔죠. 그게 이제 최근에 나온 그 검증 기준인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ISSB랑 연계해서 앞으로는 또 많이 쓰일 것이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기구 이름이 IAASB가 그 단체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표준 이름이 ISSA 5000입니다. 예. 검증 표준이고요. 검증 기구고요. 검증 표준을 만드는 스탠다드 세터고요. 여기 IAASB가 검증 표준을 만드는 스탠다드 세터고, 여기가 검증 실제 표준명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이제 IAASB 뭐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견기업들 입장에서 또는 우리 처음 지속 가능 경영을 실시하는 기업 입장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에 적용을 받는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 내가 만약에 유럽에 수출을 해야 된다면 그래, ESRS를 써야 되는 건 알겠어. 그런데 나는 그게 아니야. 그러면은 나는 내가 만약에 자산 2조 원 이상 된 상장 기업이면은 뭐 26년부터는 ISSB 기준에 따라서 이제 사업 보고서에 ESG 데이터를 넣어야겠어. 이 정도는 아실 거잖아요. 그럼 그 정도는 알겠어. 그러면 그게 아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나는 어떻게든 우리도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뭔가 지속 가능 경영에 뭔가 준비를 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하면은 그 결론은 기존에 가장 많이 쓰고 있던 GRI라고 하는 그런 GRI 표준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그런 지속 가능성 성과를 한번 검토해 보고, 그리고 그거를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의 릴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는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어카운터빌리티라고 하는 그 검증 기준을 이용해서 검증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ISSB나 SEC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지속 가능성 공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업 보고서상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보니까 내용이 극히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원청사라든지 외부 평가를 대응하기에는 되게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그 지속 가능 경영 활동들을 좀 포괄적으로 많이 담고 준비를 하려고 하면은 그 사업 보고서와는 별개로 지속 가능성 보고서를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지금 어 오랫동안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게 바로 GRI 스탠다드하고 어카운터빌리티 검증 기준이기 때문에 우선은 그걸 기준으로 준비를 해드리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마지막 좌표인데요. 사실 GRI, ESG 관련된 평가 기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국내에도 많이 있고 해외도 많이 있는데, 평가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만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만큼 평가 기준들이 많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그만큼 지금 ESG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런 트렌드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나하고 정말 뭔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이게 정말로 어디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세 가지를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결국 자본시장이 이런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기업 가치 측면에서 분명히 측정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규제가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지금 당장은 나는 대상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규제 대상이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소비자도 결국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B2B라고 하더라도 엔드 유저 입장에서 결국 그런 측면들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 세 가지 측면을 가지고 어쨌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가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 강연자의 미덕은 역시 일찍 마치는 거겠죠. 네, 제가 최대한 좀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선 그 제목은 ESG 경영 그 시스템 구축 프로세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 내용을 좀 다른 데서도 강의를 해보니까 이 시스템이라는 말 때문에 이게 무슨 뭐 디지털 아니면 뭐 데이터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은 아니고요. 전반적인 그 ESG 경영 그 체계를 구축하는 프로세스가 어떤 건지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 보시는 것처럼 ESG 경영의 뭐 선순환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이 ESG뿐만 아니라 뭐 일반적인 경영 그리고 뭐 사람이 어떤 일을 하던 간에 당연히 이렇게 처음에는 목표를 잘 수립해야 될 거고요. 목표가 잘 수립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실행을 잘 하고 실행된 내용을 공개하면 이제 좋은 평가를 받게 되는 이 선순환 사이클이 이제 구축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ESG에도 당연히 이런 사이클이 적용이 될 것이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 ESG 경영 그 체계 구축은 주로 ESG 경영의 목표를 우리 기업의 목표를 어떻게 수립하면 되는 건가 그 프로세스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크게 한 6단계, 5단계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첫 번째는 그 우리 기업 외부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그 ESG 요구가 뭔지 외부 환경 분석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렇다면 우리 내부의 현황은 어떤가, 또 우리 그 기업의 수준은 어떤가 이런 내용들을 진단하는 과정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가장 핵심적입니다.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중대성 평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그 경영 전략 그 수립하는 프로세스하고는 가장 차별화된 우리 ESG 경영 또 그 지속 가능 경영만의 가장 차별화된 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 이 핵심적인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우리가 그 수립한 목표라든가 전략에 대한 그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을 받을 수 있고요. 또 대내외적인 그 신뢰성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중에 하나가 바로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중대성 평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대성 평가가 이제 진행이 되고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또 정보 공시로 이어지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가장 먼저 외부 환경 분석이 있는데요. 외부 환경 분석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업 외부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그 ESG 요구가 무엇인지를 분석을 하는 것인데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을 검토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우리 기업과 관련된 법규 그리고 규제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과정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그 기업의 이제 주로 고객이나 혹은 이제 평가 기관들이 되겠죠. 시장의 요구가 어떤 건지 검토하는 과정을 거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에는 그 ESG와 관련한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관련이 돼 있을 거고, 법규하고 규제는 이제 기준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거는 하지 마라, 혹은 최소한 이만큼은 해라라고 하는 내용들을 이제 법규나 규제를 통해서 이제 검토를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기업의 그 비즈니스와 직결된 그 ESG 리스크가 무엇인가 평가하는 과정이 바로 저 시장의 요구 검토라는 이제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글로벌 가이드라인 검토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글로벌 가이드라인은 이제 크게 한 세 가지 종류로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업의 그 ESG와 관련한 철학과 목표와 관련된 글로벌 가이드라인들이 있고, 보통 이렇게 철학과 목표와 관련된 거를 우리가 글로벌 이니셔티브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 지침, 실행과 관련된 내용들을 제시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그 강의 주제였죠. 이제 공시 기준들이 글로벌 가이드라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각에는 아주 많은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이 존재를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그 기본적이고요. 그리고 가장 또 대표적인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철학과 목표와 관련된 글로벌 이니셔티브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이제 UN 글로벌 컴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UNGC라고 이렇게 보통 약어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행 지침과 관련한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상위의 권위를 갖고 있는 게 ISO 26000 국제 표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전통적으로는 이제 GRI, 그리고 최근에 그 투자자의 니즈를 반영한 공시 기준인 사스비, 이 두 가지를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글로벌 가이드라인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부 환경 분석 두 번째는 법규 그리고 규제 검토인데요. 이런 그 ESG 관련한 법규나 규제를 제도화하고 이런 것들을 선도하고 또 주도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유럽입니다. EU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가장 먼저 만들어지고 있고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이런 그 법규나 규제가 제도화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향후에는 아마 그 이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제도나 규제들을 그 검토하고 또 그것과 공조하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당장 우리가 그 뭐 유럽에 수출하면은 당연히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향후에 적용될 법규나 규제의 모습을 이 EU 여러 가지 그 지침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좀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먼저 이제 EU 지속 가능성 실사 지침, 약어로 이제 CSDDD라고 하죠. 그리고 잘 아시는 또 탄소 국경 조정 제도, CBAM이라고 이렇게 또 약어로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법규 그리고 규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시장의 요구인데요. 이 시장의 요구는 당장 우리 그 비즈니스 성과와 관련 있는 비즈니스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ESG와 관련한 기회는 뭐가 있고 또 리스크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검토가 또 필요한 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선 시장의 요구 첫 번째는 주로 이제 그 평가 기관 지표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글로벌에서는 뭐 MSCI라는 지표가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KCGS, 한국 ESG 기준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그 평가 지표들을 많이 이제 그 외부 환경 분석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에 수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에코바디스에 대한 관심도가 또 많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가기관 지표 이외에 우리와 거래하고 있는 여러 고객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공급망 ESG 관리 측면에서 요구하고 있는 여러 사항들을 검토를 해야 되고, 제가 뭐 대표적인 기업들만 이렇게 좀 제시를 했는데, 이런 그 대기업들이 지금 최근에 공급망 ESG 관련한 여러 그 실사도 하고 있고요. 또 평가 제도를 다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은 이제 홈페이지라든가 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직접 관련 있는 고객사라고 한다면 그 고객사가 요구하고 있는 ESG 관련한 사항이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이제 검토를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외부 환경 분석 그 세 가지 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제 그렇다면 우리 내부 현황이 어떤가 그 수준을 한번 좀 진단을 해볼 필요가 당연히 있을 텐데요. 이거는 좀 실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이렇게 내부 수준 진단 할 수 있는 여러 그 지원 사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신용평가사하고 이제 연계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여러 경제단체 중심으로 이렇게 그 간단하게 온라인 통해서 자가 진단하고 서면 평가하고 현장 실사 한 하루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받아보는 방식으로 수준 진단 수준 진단 지원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신용평가사와 연계한 이런 수준 진단 결과물에 대해서 그 기업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좀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 전반적인 그 아주 간략하게 정량화된 지표로만 이 결과 보고서가 나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지? 라는 데까지 나아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앞에 강연에서도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ISO 26000을 기반으로 해서 그 ESG 경영 수준 진단을 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또 있습니다. 저희 표준협회가 개발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어, 앞서 이제 그 보여드렸던 그 수준 진단보다 더 체계적이고 또 그 포괄적으로 수준 진단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ISO 26000이 조직 운영 프로세스 그리고 사회적 책임 성과 관련된 내용들 이렇게 전 영역에 걸쳐서 골고루 ESG 관련한 사항을 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ISO 26000을 기반으로 수준 진단을 한다고 하면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보다는 조금 더 과정이 길고 복잡하겠지만 제대로 된 우리 기업의 실체를 살펴볼 수 있는 데는 훨씬 더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좀 촘촘하게 그 만들어진 표준이라서 쉽게 얘기하면 ISO 26000한테 걸리면 이제 빠져나갈 구멍이 없을 정도로 네, 모든 영역을 다 다루고 있는 국제 표준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바탕으로 수준 진단을 하는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그 외부 환경 분석하고 또 내부 수준 진단을 마치게 되면 앞서 이제 그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해관계자 참여 그리고 중대성 평가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해관계자가 무엇인가? 그 ISO 26000 표준에서 이거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의사결정이나 활동에 대해 하나 이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조직 혹은 또 개인 이렇게 좀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해관계자 참여가 계속 중요하다고 하는데 왜 이해관계자를 우리가 그 식별하고 참여를 시켜야 되는가? 라는 거를 한번 좀 궁금증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본적으로는요, 그 ESG 경영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이 우리 기업이 그 재무적 가치 이외에 그 외부의 환경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고려한 그 경영 방식이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외부 그리고 또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라는 말과 같은 뜻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해관계자들을 식별하고 그 이해관계자별로 우리 기업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ESG가 이제 비재무 리스크 관리 측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도 그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ESG와 관련한 여러 그 위험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식별하기 위해서라도 이해관계자 참여가 반드시 중요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현실적인 이유를 말씀드리면 ESG 평가 지표들 한번 다 보셨겠지만 이해관계자 참여하고 식별하고 분류했는지 여부가 반드시 어떤 평가 지표든 문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ESG 경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이 이해관계자 식별 그리고 참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별하고 분류하는 거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우선 그 이해관계자 식별 분류도 이 ISO 26000 표준에서 프로세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이해관계자 식별인데요. 여러 이제 식별 기준이 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실제로 컨설팅할 때 그 쓰고 있는 툴을 좀 직접 보여드리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왼쪽이 이제 ISO 26000 기준으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는 기준들이 쭉 나와 있고 그 해당 기업이 실제로 이 내용을 분석해서 답변한 내용이 이제 실제로 오른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은 누구에게 법적 의무 사항이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뭐 임직원이라든지 정부, 유관기관, 주주 투자자, 계열사
이렇게 답변한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나머지 기준에 대해서도 각각에 맞는 이해관계자를 식별을 해서 답변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더 이제 체계적으로 분류를 하면은 우리가 이해관계자와 더 그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필요할 텐데요. 그래서 일단 두 번째로는 각각 이제 그 식별된 이해관계자의 목록을 이렇게 쭉 놓고요. 이 이해관계자가 우리 기업과 법적, 재무적, 운영상 책임이 있는 경우인지, 아니면 우리 기업 성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인지, 아니면 우리 기업의 운영에 의해서 그 이해관계자가 영향을 받는 경우인지를 이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그 각각 이해관계자에 대한 그 영향도 평가를 이렇게 좀 정량적으로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고요. 최종적으로 결과를 마치고 나면은 이런 식으로 핵심 이해관계자냐, 전략적 이해관계자냐, 아니면 기타 일반 이해관계자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면 실제로 그 저희가 컨설팅했던 그 기업 보고서인데요. KCC 글라스의 ESG 보고서입니다. 실제로 지금 앞서 말씀드린 그 과정을 거쳐서 이해관계자를 식별하고 분류했고, 그리고 식별된 그 이해관계자별로 그 이해관계자가 갖고 있는 관심 이슈가 무엇인지, 또 대응 방안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각 이해관계자와 커뮤니케이션 채널은 어떻게 구축했는지, 커뮤니케이션 주기는 어떻게 가져가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 뭐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 그 관련된 분들 인터뷰 이렇게 실어 놓은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이해관계자와 우리 기업이 아주 그 밀접하게 또 체계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으로 이런 보고서에 항상 이렇게 이해관계자 인터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그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진행을 매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직접 이해관계자들 모셔서 ESG 간담회라는 형태로 의견을 듣는 시간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지속 가능 경영을 되게 열심히 또 잘 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이제 유한킴벌리라는 기업인데요. 이 유한킴벌리는 실제로 이렇게 주기적으로 이해관계자 위원회까지 개최를 하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해관계자 참여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제 그 또 하나의 핵심인 이제 중대성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대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업이 그 내외부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로 식별하고 그 식별된 이슈들을 우선순위화하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ESG 관련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우리 기업들이 그런 이슈들을 모두 다 대응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기업에게 더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평가 과정을 통해서 식별한 다음에 해당 이슈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우리 그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는 게 훨씬 더 당연히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중대성 평가라는 과정이 반드시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 중대성 평가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되는지 그 내용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중대 이슈가 될 만한 이제 후보 선수에 해당되겠죠. 이슈 풀을 이렇게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 이슈 풀을 구축하기 위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가이드라인 검토, 법규 규제 검토, 시장의 요구, 또 내부 현황, 수준 진단 관련한 내용들을 시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이슈 후보군이 이제 그 도출이 되고요. 이 내용을 또 실제로 추진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선 그 지금 보시는 그 화면에 보면 저 음영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게 그 어느 기업이냐와 관계없이 그 일반적으로 ESG 혹은 지속 가능 경영과 관련된 여러 이슈들을 기본값으로 이렇게 쭉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제가 화면 그 비율 때문에 한 27가지에서 이렇게 잘렸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툴은 거의 한 90개에서 100개 가까이 이렇게 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모두 다 대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와 관련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좀 식별해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앞서 설명드린 그 글로벌 가이드라인 검토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그 법규나
규제 검토를 통해서 우리 기업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 어떤 것들인지 이렇게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 토탈 값이 좀 많은 것들이 나오겠죠. 그러면 그 토탈 값이 많은 이슈들을 우리가 중대성 평가에 필요한 후보 선수로 이제 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총 이제 한 80여 개, 90여 개 이렇게 좀 원래 있었고요. 그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성 평가를 했고, 관련성 평가 결과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 22개의 이슈 풀을 구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요성 평가를 실제로 시행하면 진짜로 중대 이슈가 될 수 있는 후보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이슈 풀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기업에게 얼마나 이제 중요한지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하는 주체는 우리 내부 인증원뿐만 아니라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외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중대성 평가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크게 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 기업의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좀 인터뷰를 실제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정성 조사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일반 이해관계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온라인 설문 툴을 많이 사용을 해서 정량 조사 형태로 설문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 이해관계자들한테 우리 앞서 도출했던 각각의 이슈 풀에 대해서 귀하가 보시기에 이 이슈들이 이 이슈 하나하나가 우리 기업에 얼마나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바로 그 영양 중대성 관점이냐 아니면 재무적 중대성 관점이냐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영양 중대성 관점 하나로만 우리가 중대성 평가를 진행을 했었는데 최근에는 ESG 이슈가 워낙에 그 자본시장의 요구가 높기 때문에 이 재무적 중대성 이슈까지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한다라고 해서 최근에는 이중 중대성이라는 개념이 많이 이제 기업들이 받아들이고 있고 실제로 이중 중대성 기준으로 중대성 평가를 이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진행했던 그 설문 조사 이제 문항인데요. 보시면 이 환경 관련해서 이슈풀이 보시는 것처럼 뭐 에너지 효율성 관리부터 해서 폐수 폐기물 관리까지 저 위에 이제 6가지를 이렇게 좀 뽑아놨고 이것에 대해서 그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렇게 5점 척도로 평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된 그 설문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슈풀 중에 하나인 에너지 효율성 관리 관련해서 귀하가 보시기에 사회 그리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부터 해서 영향을 많이 미친다까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게끔 설문 문항이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이중중대성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재무적 영향도 측면에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평가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설문 문항이 구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쪽, 지배구조 쪽도 마찬가지 과정을 거쳐서 설문이 진행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정량화된 그 값으로 각 이슈에 대한 그 영향도를 도출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 환경에 대한 영향도는 각각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재무적 영향도는 각각 얼마인지 이렇게 숫자로 도출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우선순위화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표를 그 2차원 평면으로 한번 옮겨 보면요. 이런 식으로 한쪽 축은 그 사회 환경에 미치는 영향적 관점에서의 중요도 그리고 다른 축은 그 재무적 관점에서의 중요도라고 이렇게 좀 2차원 평면으로 나타낼 수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그 각각의 이슈들이 이렇게 좀 단순화시켜서 2차원 평면 곳곳으로 이렇게 쭉 펼쳐져서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들은 이렇게 영양 중요성 그리고 재무적 중요성 측면에서 모두 중요한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은 이 영양 중대성 관점에서는 매우 중요한데 재무적 관점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기업은 어떤 거를 최종적으로 우리 기업의 중요한 이슈라고 선정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두 개 모두 다 영향도가 높은 이슈를 우리 중요 이슈라고 선정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또 기업 현황에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4개 이슈만 우리 기업은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또 외부에 공시할 이슈로 선정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기업 현황에 따라서는 우리는 좀 더 많이 진행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의사결정을 최종적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중대성 평가를 마치게 되면 그 이제 도출된 중요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ESG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단계에 들어가게 되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여러 중요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 과제들을 도출을 하고 여기에 맞는 전략 방향을 좀 큰 얼개에서 구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러면 그 실무 차원에서 실행해야 되는 과제를 뽑아내는 과정을 이 전략 수립 차원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진행했던 전략 과제 이제 그 체계도 도출 예시인데요. 제가 또 다른 기업 거라서 아주 선명하게는 지금 나타내지 못했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세스가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비전하우스와 같이 이제 ESG 관련한 이제 미션이나 그리고 비전 그리고 전략 방향들을 도출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냥 그 큰 틀에서만 전략이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실무단으로 내려와서 그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과제 정의서까지 도출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과제 정의서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관련한 그 이슈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관리해야 되는지 또 목표는 어떻게 설정을 했는지 또 추진 시기는 어떻게 잡고 있는지 또 아레나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이렇게 그 포괄적으로 다 담아서 과제 정의서까지 작성이 되고 나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ESG 경영을 실행하는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대성 평가 후에 이제 ESG 전략 수립을 이렇게 연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정보 공시도 이 중대성 평가 과정까지는 이 전략 수립과 동일한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중대 이슈를 가지고 전략을 수립할 거냐, 아니면 중대 이슈에 대한 정보 공시를 할 것이냐, 이렇게 두 가지 갈래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정보공 씨는 이제 앞에서 좀 많이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만 이제 프로세스를 말씀해 드리면 이렇게 이제 중대성 평가를 통해서 보고 이슈가 확정이 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는 제3자 검증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이렇게 정보 공시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좀 그 ESG 경영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네, 여기부터는 좀 약간 PPL 같은 건데, 저희가 이제 그 중견기업 연합회에서 이제 주관하고, 저희 표준협회가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 그 중견기업 ESG 경영 역량 강화 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쭉 소개해드렸던 그 ESG 경영 그 프로세스를 한번 그 경험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내용이 구축이 되어 있고, 보시면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게 ESG 경영 시스템 구축 지원이고요. 어, 사실은 그 컨설팅을 저희가 뭐 전부 다 전체 과정 다 제공을 해드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뭐 그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이게 그 교육과 컨설팅이 한 중간 정도에 그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저희가 모든 결과물을 다 제공해 드리는 컨설팅보다는 실제로 장기적으로 그 자체적인 그 역량을 가지고 ESG 경영을 추진하십사 저희는 항상 좀 권장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번 과정에 한번 좀 참여하셔서 그 핵심 그 TF를 구축하는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그 TF 인원들이 한번 ESG 경영 프로세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그 진행을 좀 경험하시고 나면 그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에는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추진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말씀드린 ESG 경영 시스템 구축 지원이고요. 두 번째는 실제로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체계가 있고 그것보다는 당장 이제 평가 대응이라든가 고객사 요청에 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업이 계시다면 그 선택 두 번째 이제 공급망 ESG 이슈 대응 지원이라는 사업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보시면 오늘 그 강의 주제 중에 하나였던 그 인권 관련해서
인권 영향 평가를 저희가 지원 사업 내용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 ESG 평가 지표들 중에는 단기적으로도 개선이 잘 되는 것도 있고 또 단기적이진 않지만 좀 어느 정도 그 비용과 자원을 투입하면은 개선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제일 어려운 게 이제 인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채워드리고자 인권 영향 평가 사업을 이제 지원 사업 중에 하나로 이렇게 좀 구축을 했고 그 이제 선택 1번이 그 교육과 컨설팅 한 중간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선택 2번은 100% 컨설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첫 번째 이제 지원 사업 내용인데 지금 제가 쭉 소개해드렸던 ESG 경영 추진 프로세스가 다 그대로 담겨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수준 진단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원 사업처럼 그런 신용평가사 연계된 지표가 아니라 소개해드렸던 그 ISO 26000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수준을 다 진단해 볼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이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그 전문 컨설턴트가 그 TF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면 그 TF 인력이 그 저희 전문 컨설턴트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직접 결과물을 도출해서 우리 컨설팅을 실제로 시행한 것과 준하는 그런 결과물들을 모두 수령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프로세스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지금도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 예시입니다. 보시면 이해관계자 식별 관련한 내용도 저희 그 지원 사업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 ISO 26000 진단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중대성 평가도 진행을 했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전략 체계도를 수립하고 과제 정의서까지 같이 이렇게 작성하는 결과물을 도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그 일방적인 이런 강연 형태가 아니라 이런 TF하고 같이 작업을 해 가면서 교육하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른 기업 이제 우수 사례를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요. 작년에 저희 사업에 그 이번 중견기업 사업에 참여했던 기업 중 하나는 이 자동차 부품 제조하는 그 기업이었고 유럽으로 이제 수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ESG 요구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참여를 통해서 이해관계자 식별, 뭐 산업 분류, 중대성 평가, 그다음에 과제 도출까지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또 다른 기업은 저희 그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과 동일하게 이제 중대성 평가까지 시행을 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이렇게 ESG 보고서를 올해 발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에 좀 참여를 같이 해주시면 이런 과정을 좀 같이 진행하면서 컨설팅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좀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많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지금 강연은 여기까지 좀 마쳤는데 강연 내용 중에 혹시 좀 궁금하신 그 사항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더 좋은 기회 마련해서 오늘처럼 한번 또 모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세미나 일정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